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늘도 소공녀 세라 이야기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멜기세덱이 보고 들은 것. 그날 오후, 세라가 없을 때 다락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멜기세덱만이 그 일을 보고 들었다. 멜기세덱은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허둥지둥 구멍으로 달아나서 숨어 있었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살짝 내다보았다. 세라가 아침 일찍 나간 뒤로 다락방은 하루 종일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 이따금 슬레이트 지붕과 채광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사실 멜기세덱은 몹시 지겨웠다. 빗소리가 그치고 또다시 사방이 고요해지자 밖으로 나와서 정찰을 해보기로 했다. 멜기세덱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세라가 얼마 동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멜기세덱이 냄새를 맡으며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뜻밖에도 지난번에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를 발견하는 순간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멜기세덱은 멈춰서서 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귀를 기울였다. 뭔가 지붕에서 움직이는 소리였다. 뭔가 채광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그것이 채광창 앞에 이르렀다. 채광창은 어찌된 일인지 열려 있었다. 까만 얼굴이 다락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그 뒤로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났고 둘은 조심스럽게 흥미롭다는 듯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은 지붕 위에 있었는데 채광창으로 들어오기 위해 소리 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람다스이고 또 한 사람은 인도 신사의 젊은 비서였다. 물론 멜기세덱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멜기세덱은 오로지 그 남자들이 조용하고 은밀한 공간인 다락방에 침입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얼굴이 까만 남자가 소리 하나 없이 날렵하게 창문으로 다락방에 들어서자 멜기세덱은 휙 돌아서 후닥닥 구멍으로 내뺐다. 겁이 나서 죽을 뻔했다. 멜기세덱은 이제 세라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세라가 방빵 부스러기 말고 다른 것은 던지지 않으며 부드럽고 나직한 휘파람 소리 말고 다른 소리는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들은 위험한 존재라서 가까이 있을 수 없었다. 멜기세덱은 구멍 가까이에 납작 엎드린 채 눈을 초롱초롱 뜨고 살짝 밖을 내다보았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멜기세덱이 얼마나 알아들었을지는 모른다. 하긴 말을 알아들었다 해도 여전히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젊은 비서도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람다스처럼 소리 없이 채광창으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멜기세덱의 꼬리가 구멍 속으로 쏙 사라지는 것을 언뜻 보았다. 비서가 람다스한테 소곤거렸다. 쥐가 있어? 람다스도 소리 죽여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날이 벽 속에 많이 삽니다. 젊은이가 소리쳤다. 아이가 쥐한테 겁을 안 먹다니 신기하군. 람다스는 뭐라고 손짓을 해보였다. 그러고는 공손하게 웃었다. 람다스는 세라와 딱 한 번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지만 아주 친한 사이인 양 세라에 관해 설명했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친구로 삼습니다. 보통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그 아이는 날 보지 못하지만 난 그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밤이면 자주 살그머니 지붕을 건너와서 그 아이가 잘 있는지 살펴보았거든요. 우리 다락방 창문에서 지켜볼 때도 그 아이는 내가 가까이 있는 줄 모르지요. 그 아이는 저 탁자 위에 올라가서 하늘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 듯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참새들도 그 아이가 부르면 날아오지요. 아이는 외로워서 쥐에게 먹이를 주고 길들였어요. 이 학교의 가엾은 하녀도 이 방에 와서 위안을 얻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어떤 꼬마가 몰래 찾아오기도 하지요. 좀 더 큰 아이도 오는데 이 아이를 따르고 시간만 되면 언제까지라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지붕을 몰래 건너와서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아주 못된 여자인데 이 아이를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것처럼 몸가짐이 기품있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그 아이를 잘 아는 것 같군. 람다스가 대답했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지요.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도 알아요. 슬픔과 작은 기쁨들, 추위와 배고픔도 알아요. 이 아이는 한밤중까지 혼자 공부를 합니다. 친구들이 몰래 찾아오면 가난에 찌든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답게 행복해하지요. 친구들이 찾아오면 아이는 소리내어 웃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일 그 아이가 아프면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와서 간호해주고 싶답니다. 자넨 이 방에는 다른 사람은 얼씬거리지도 않고 그 아이가 돌아와서 우리를 보고 놀랄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 그 아이가 우리를 보면 겁먹을 테고 그러면 게리스퍼드님의 계획도 망쳐버리고 말 걸세. 람다스는 소리 없이 문가로 가서 바짝 붙어 있었다. 람다스가 말했다. 그 아이 말고는 아무도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까 바구니를 들고 심부름을 갔으니 몇 시간 동안 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서 있으면 누가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비서는 윗옷 안주머니에서 연필과 수첩을 꺼냈다. 그럼 잘 듣고 있게. 비서는 이렇게 말하고는 삭막한 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보이는 것마다 재빨리 수첩에 적었다. 처음에는 좁은 침대 앞에 갔다. 매트리스를 눌러보고는 헉 하고 소리쳤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군. 언제 그 아이가 없을 때 바꿔주어야겠어. 침대를 들여오려면 특별히 계획을 짜야겠는걸? 오늘 밤은 안 되겠어. 비서는 이불을 젖히고 얇은 베개를 살펴보았다. 이불은 지저분하고 낡았고 담요는 얇고 시트는 누덕누덕 기웠군. 이런 데서 어린애를 재우다니. 그것도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학교에서 말이야. 그러고는 녹슨 난로를 흘끗 쳐다보면서 말했다. 저 난로에는 아주 오랫동안 불을 피운 적이 없나 보군. 람다스가 말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남들도 자기처럼 추위를 탄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같더군요. 비서는 재빨리 수첩에 적고는 그것을 찢어서 윗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비서가 말했다.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하다니 참 이상하군. 누구 생각인가? 람다스는 조금 미안한 듯 절을 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상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저는 이 아이가 좋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우니까요. 이 아이는 친구들한테 상상한 것을 들려준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왠지 슬퍼져서 이 방 가까운 곳에 누워있다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말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이는 이 초라한 방을 꾸미면 얼마나 편안하고 멋질지 상상해서 들려주고 있었어요.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점점 명랑해지고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아이가 상상한 것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주인 어른이 몸도 안 좋으시고 우울해하시기에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 아이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그냥 꿈 같은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른이 즐거워하시더군요. 그 아이의 행동을 재미있어 하셨어요. 주인 어른은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상상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죠. 비서가 말했다. 그 아이가 잘 때 할 수 있을까? 잠이 깨면 어떡하지? 그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캐리스퍼드 씨뿐만 아니라 비서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람다스가 대답했다. 저는 발이 벨벳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데다
아이들은 원래 잠이 깊게 들죠. 특히 고된 일을 하는 아이들은요. 전 마음만 먹으면 수없이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잠결에 뒤척이는 일도 없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창문으로 물건을 건네주면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야 마법사가 왔다 간 줄 알겠죠. 람다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듯 웃음을 지었고 비서도 마주보고 웃었다. 비서가 말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 같군. 동양 사람이 아니면 그런 계획을 생각해낼 수 없었을 거야. 런던의 안개 속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지. 다행히도 두 사람은 오래 있지 않았다. 멜기세덱은 대화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수군거리는 것이 불안하기만 했다. 젊은 비서는 모든 것에 흥미가 있는 듯 했다. 방바닥, 난로, 부서진 발판, 낡은 탁자, 벽을 살펴보며 뭐라고 써내려갔다. 비서는 여기저기에 못이 많이 박혀있는 걸 보고 무척 기쁜 듯이 벽을 몇 번이고 만져보기도 했다. 비서가 말했다. 여기다 걸면 되겠네. 람다스는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지었다. 어제 그 아이가 나간 뒤 제가 망치 없이도 벽에 꽂을 수 있는 작고 뾰족한 못을 가져와서 필요할 만한 곳에다 많이 꽂아두었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인도신사의 비서는 가만히 서서 주위를 돌아보며 수첩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네. 그만 가세. 게리스퍼드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야.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지 못하다니 정말 안 됐어. 람다스가 말했다. 그 아이를 찾으면 기운을 차리실 거예요. 주인 어른의 신이 그 아이를 꼭 데려다 줄 겁니다. 두 사람은 들어올 때처럼 소리 없이 채광창으로 빠져나갔다. 사람들이 간 것이 확실해지자 멜기세덱은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안전해진 것 같자 구멍에서 뽀르르 나와 그렇게 자기를 놀라게 한 사람들이라도 혹시 주머니에서 빵 부스러기를 한두 개쯤 흘리지 않았을까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았다. 그 다음 챕터는 마법인데요. 앞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는 중얼거렸다. 환한 난로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상상해봐. 난로 앞에 푹신한 의자가 있다고 상상해봐. 난로 근처에 작은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따끈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다고 상상해봐. 그리고 또 세라는 얇은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이 침대가 아름답고 푹신한 침대이고 양털 담요와 커다란 오리털 베개가 있다고 상상해봐. 또 상상해보자. 이번만큼은 피곤해서 다행이었다. 세라는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다. 얼마나 잤을까? 세라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멜기세덱의 식구들이 전부 찍찍거리고 우당탕 뛰어다닌다고 해도 멜기세덱의 아이들이 전부 구멍에서 나와 투닥투닥 싸우고 뒹굴고 뛰어다니며 논다고 해도 깨어나지 않을 정도였다. 세라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무슨 소리 때문에 잠이 깬 것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실 세라가 깨어난 것은 날렵한 하얀 형체가 살그머니 빠져나간 뒤 창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 때문이었다. 그 형체는 가까운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 세라는 눈을 뜨지 않았다. 너무 졸리고 이상하게도 너무 따뜻하고 편안했다. 따뜻하고 편안해서 잠이 깨었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았다. 세라는 아름다운 상상 속이 아니면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맛본 적이 없었다. 세라는 중얼거렸다. 정말 달콤한 꿈이야. 따뜻하다. 일어나기 싫어. 물론 그것은 꿈일 것이다. 세라는 따뜻하고 쾌적한 이불을 덮고 있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담요들이 느껴졌고 손을 내밀어 보니 오리 솜털이 든 세틴 이불과 똑같은 촉감이 느껴졌다. 이 기쁨에서 깨어나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서 이 포근함을 오래도록 누려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눈을 꼭 감고 있긴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가 세라를 깨우고 있었다. 방 안에 있는 뭔가가. 불빛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난로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났다. 세라는 슬프게 말했다. 잠이 깨버렸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세라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다. 그리고 방긋 웃었다. 다락방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세라는 용기를 내어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다. 잠에서 깨지 않았나 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 봐. 분명히 꿈일 것이다. 꿈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눈앞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세라가 잠에서 깨어나서도 계속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세라 앞에는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벽난로 앞 실렁에는 작은 노쇠 주전자가 슉슉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다. 바닥에는 두텁고 따뜻한 진홍빛 깔개가 깔려 있고 난롯가 앞에는 접는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쿠션이 놓여 있었다. 의자 옆에는 작은 접는 탁자가 있었는데 하얀 탁자보가 씌워져 있고 뚜껑이 덮인 접시와 찻잔과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침대에는 따뜻한 새 이불들과 오리털 세틴 이불이 있었다. 발치에는 솜을 넣은 독특한 비단 겉옷과 누비 실내화와 책들이 놓여 있었다. 세라의 꿈속 방은 요정 나라로 변한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따스한 불빛이 가득 차 있었다. 탁자 옆에 장밋빛 전등갓을 씌운 환한 등잔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세라는 똑바로 일어나 앉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어. 이런 꿈은 처음이야. 세라는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이불을 젖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건 꿈이야. 나는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어. 잠에서 깼는데도 모든 게 사라지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진짜처럼 느껴지는 꿈을 꾸고 있어. 마법에 걸렸나 봐. 다락방이 마법에 걸렸나 봐. 아니, 내가 마법에 걸렸나 봐.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내 상상일 거야. 세라는 다급하게 말했다.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아니, 뭐 어때? 상관없어. 세라는 한순간 숨을 헐떡이다가 다시 소리쳤다. 사실이 아니야. 사실일 리가 없어. 하지만 너무 진짜 같아. 세라는 자기도 모르게 활활 타오르는 난롯가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내밀어 보았다. 손을 너무 가까이 댔는지 뜨거워서 움찔 뒤로 물러났다. 세라가 소리쳤다. 이게 꿈이라면 뜨겁지 않을 텐데. 세라는 벌떡 일어나서
탁자와 접시와 깔개를 만져보았다. 침대에 가서 담요를 만져보았다. 솜이 든 보드라운 실내복을 집어들더니 와락 끌어안고 뺨에 대어보았다. 세라는 흐느끼듯이 말했다. 따뜻해, 보드라워. 진짜야, 틀림없어. 세라는 얼른 옷을 걸치고 실내화를 신어보았다. 세라가 소리쳤다. 이것도 진짜야, 다 진짜야. 이건 꿈이 아니야. 세라는 비틀거리며 책에 다가가 맨 위에 있는 책을 펼쳐보았다. 책 앞에 하얀 면지에 뭔가 쓰여 있었다.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다락방의 어린 소녀에게 친구로부터. 세라는 그 글을 본 순간 책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지 모르지만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친구가 있어. 세라는 촛불을 들고 살그머니 방에서 나와 베키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가에 섰다. 세라는 나직이 힘주어 불렀다. 베키! 베키! 일어나! 베키가 벌떡 일어나서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소리난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침대 옆에 호화로운 진홍색 비단옷을 입은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베키가 기억하고 있는 세라 공주가 바로 침대 옆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닌가. 세라가 말했다. 이리 와. 베키야, 어서 와봐. 베키는 겁이 나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입을 딱 벌리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말없이 일어나서 세라를 따라갔다. 세라가 베키를 훈훈하게 빛나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베키는 어지러운 나머지 배고픈 것도 희미해졌다. 세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진짜야, 진짜라고. 내가 다 만져봤어. 이것들은 다 진짜야. 우리가 자는 동안 마법이 찾아온 거야. 최악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마법 말이야. 손님. 그날 밤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라. 두 아이는 타닥타닥 소리내며 춤추듯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을 쬐며 앉아있었다. 접시의 뚜껑을 열어보니 충분히 끼니가 될 만한 따끈하고 먹음직스러운 진한 스프와 샌드위치와 둘이 먹고도 남을 만한 토스트와 머핀이 있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좋아한다는 그 타사 튜터의 그림도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 리딩을 들어주세요. 베키는 세면대에 있던 큰 컵을 찻잔 삼아 차를 마셨는데 차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것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었다. 두 아이는 따뜻하고 배부르고 행복했으며 세라는 과연 세라답게 이 신기한 행운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다. 세라는 늘 상상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신기한 일이 벌어져도 금세 당황스럽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세라가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 있긴 있나 봐. 우린 여기 난로가에 앉아 있어. 그런데 이건 진짜라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친구가 있는 거야, 베키. 누군지 모르지만 내 친구야. 두 아이는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에 앉아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다. 베키가 한 번은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혹시 이거 스르르 사라져버리지 않을까요? 빨리 먹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입에 넣었다.
이것이 꿈이라면 부엌에서 하듯이 교양 없는 태도로 먹는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세라가 말했다. 아니, 사라져버리진 않을 거야. 난 실제로 이 머핀을 먹고 있고 맛도 느껴져. 꿈속에서는 먹을 수 없어. 곧 먹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잠이 깨고 말지. 게다가 난 계속 꼬집어 보고 있어. 방금 일부러 뜨거운 석탄도 만져봤어. 마침내 편안한 졸음이 밀려오더니 천국에 온 것 같았다. 배고픔도 슬픔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느껴보았던 졸음이 밀려들자 세라는 따뜻한 난로불을 쬐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침대에는 베키와 나누어 덮어도 될 만큼 담요가 많았다. 베키는 그날 밤 옆 다락방 소파에서 난생 처음 편안하게 잠을 잤다. 베키는 방을 나서다가 뒤로 돌아서서 열렬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베키가 말했다. 아침이면 다 사라진다 해도 지금은 분명히 있으니까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베키는 마음속에 새겨두겠다는 듯이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저기에 난로불이 타고 있었어요. 베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난로불 앞에 탁자가 있고 등잔은 저기 있고 장밋빛 불빛이 비치고 아가씨 침대에는 세튼 이불이 있고 바닥에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려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또 베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배에다 살며시 대고 말했다. 수프랑 샌드위치랑 머핀도 여기 있어요. 그러고는 적어도 이것만은 진짜라고 확신하며 방을 나갔다. 이튿날 아침 학생들과 하인들 사이에서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벌써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세라가 혼쭐이 났고 어민가드는 벌을 서고 베키는 새벽같이 쫓겨날 뻔했지만 당장 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간신히 쫓겨나지 않았다는 소문이었다. 하인들은 민친 선생이 일주일에 돈 몇 푼 받고도 감지덕지하면서 노예처럼 일할 만큼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베키를 쫓아내지 못할 줄 알고 있었다. 나이 많은 학생들은 민친 선생이 단지 세라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제시가 라비니아한테 말했다. 어쨌든 세라는 쑥쑥 잘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니까 곧 수업을 맡게 될 거야. 민친 선생님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세라를 부려먹을 작정이야. 세라가 다락방에서 놀고 있는 걸 일러 바치다니. 너도 참 치사하다.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로티한테서. 로티는 철부지 어린애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말했어. 민친 선생님한테 말한 게 뭐가 치사한 짓이야?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라비니아는 착한 일이라도 한 듯 뻐기면서 말했다. 어차피 세라는 우릴 속이고 있었잖아? 게다가 다해진 누더기를 입고서도 도도하게 굴면서 대단하게 떠받들어지다니. 정말 말도 안 돼. 민친 선생님한테 들켰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 뭐 바보 같은 상상놀이를 하고 있었겠지. 어만가드는 세라랑 베키랑 나누어 먹으려고 과자 바구니를 가져갔어. 우리한테는 나누어 먹자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런 걸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다락방에서 하녀들이랑 먹다니 천한 짓이잖아. 민친 선생님이 세라를 쫓아내지 않은 게 놀라워. 아무리 선생으로 써먹고 싶어도 말이지. 제시는 조금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세라는 쫓겨나면 어디로 갈까? 라비니아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 아침 세라가 교실에 들어올 때 볼만 할걸? 그런 일이 있었으니 당연하지. 어제 점심도 못 먹고 오늘도 쫄쫄 굶을 거래. 제시는 멍청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아이는 아니었다. 제시는 갑자기 책을 획 집어들며 말했다. 너무한 것 같아. 누구한테도 세라를 굶겨 죽일 권리는 없다고. 세라는 설거지 방으로 들어갔다. 베키는 조그맣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솥을 박박 닦고 있었다.
베키가 한껏 의기양양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베키가 흥분해서 속삭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대로 있었어요. 담요 말이에요. 어젯밤하고 똑같았어요. 세라가 말했다. 내 것도 그랬어. 모두 그대로 있어. 전부 다. 옷을 입으면서 어제 먹고 남은 것 좀 먹었어.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이럴 수가. 베키는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잇따라 감탄하더니 요리사가 부엌에 들어오자 잽싸게 고개를 숙이고 솥을 닦는 척했다. 민친 선생도 라비니아와 마찬가지로 세라가 잔뜩 풀이 죽어서 교실에 나타날 줄 알았다. 세라는 몹시 거슬리는 데다가 속을 알 수 없는 아이였다. 아무리 가혹하게 굴어도 울거나 겁먹은 표정을 짓지 않았던 것이다. 세라는 꾸지람을 들으면 가만히 앉아서 진지한 얼굴로 예의 바르게 귀를 기울였다. 민친 선생은 세라가 말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건방지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제 쫄쫄 굶은 데다 한밤중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오늘도 굶게 되었으니 아무리 세라라도 틀림없이 기가 죽었을 것이다. 세라가 창백한 얼굴로 눈이 빨개진 채 잔뜩 풀이 죽어서 불행한 표정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그날 민친 선생이 세라를 처음 본 것은 세라가 어린 학생들의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 연습 문제 푸는 것을 감독하러 교실에 들어왔을 때였다. 세라는 발그레한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날아갈 듯이 가볍게 교실로 들어왔다. 민친 선생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저 아이는 대체 어떻게 된 아이일까?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민친 선생은 당장 세라를 책상 앞으로 불렀다. 민친 선생이 말했다. 자기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이젠 창피한 것도 못 느끼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까맣게 잊고 큰 재산이라도 굴러들어온 사람처럼 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건방진 것. 그리고 오늘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잊지 말아라. 네, 선생님. 세라는 대답하고 돌아서는 순간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뛰었다. 세라는 생각했다. 마법이 때 맞춰서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얼마나 끔찍했을까. 라비니아가 속삭였다. 배가 안 고플 리가 없는데 얼굴 좀 봐.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사람 같잖아. 라비니아는 심술궂게 소리내어 웃었다. 제시는 세라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세라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가끔은 무섭다니까. 라비니아가 코웃음 쳤다. 웃기는 소리. 세라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굳게 결심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은 되도록 비밀에 붙여두기로 했다. 물론 민친 선생이 다시 다락방에 올라온다면 다 들통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민친 선생이 딱히 의심을 품지 않는다면 적어도 얼마 동안은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어먼가드와 로티는 굉장히 엄격하게 감시당할 테니 다시 몰래 빠져나올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어민가드한테는 그 일을 이야기해주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로티가 뭔가 알아차리더라도 반드시 비밀을 지킬 것이다. 어쩌면 마법이 스스로 벌인 놀라운 일들이 감춰지도록 힘쓸지도 모른다. 세라는 온종일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세상 어딘가에는 천사처럼 착한 내 친구가 있어.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 모른다 해도 감사 인사조차 전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앞으로 그렇게 외롭진 않을 거야. 마법이 너무 고마워.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라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제 딸의 엄마가 되어서 읽으니까 더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세라가 얼마나 힘들까, 베키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러한 일이 세라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베키가 있다는 걸 이미 그 인도 신사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라에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세라도 해주고 베키에게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라만 이런 어떤 특권이나 어떤 즐거움, 이런 황홀함을 느끼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 세라 방으로 베키가 초대가 되어서 함께 누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키에게도 베키방도 그렇게 해주고, 베키방도 그렇게 해주긴 했는데, 그 어떤 난로를 피워준다거나 어떤 차 주전자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또 머핀이나 이런 스프를 준비해 주는 것도 베키방에도 해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책이 주인공 자체가 세라이기 때문에 세라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건 알겠는데, 뒤에 이미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그 인도 신사가 세라를 입양을 해서 세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 그 베키가 같이 가기는 하지만 세라의 몸종으로 세라의 하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베키는 계속해서 그냥 2인자 하녀의 삶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세라도 베키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인데 너무 세라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봅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너무 늦지 않게 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